네, 공조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송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담화 때 윤 대통령이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변론 기일이 27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27일이라는 날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석동현 변호사와 어떤 김용일 변호사 외의 변호인단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법적 정치적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만 해도 그 김인수 탄핵소추위원장의 법인에서 근무했던 황필규의 부인이 바로 정계선 헌재 후보자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있기도 했는데요. 현재 그 언론이나 국민들 포함해서 각종 수사기관, 전 기관과 국회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이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당장은 사안을 조금 더 지켜보고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연이 아니라 변호인단 구성의 시일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절차를 늦추기 위해서 절차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인편으로도 보내고 일일 특수응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자문서로도 보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 법적인 절차를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죽하면 헌재에서도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3일까지 지켜보고 대응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이런 법꾸라지 같은 모습은 사실 저는 얼마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수치를 거부한다라고 해서 절차를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송달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라고 해도 방법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 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하고 그 장소에 놓고 오는 거죠. 놓고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가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전례를 검토해서 대통령의 이런 묵묵부답 또는 고의지연의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답을 헌재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류 송달과는 별개로 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에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조본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뭔가 서류를 보내면서 기다리고 또는 출석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다릴 시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사는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경호처가 막거나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미 제출만을 일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수뇌부와 관련자들과 관련돼서는 신병도 확보하고 증거도 채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그 문턱에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일종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체포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수사 상황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본인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반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통보에는 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역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결론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을 지연시키고 현재 2심 재판 역시 송달을 사실상 거부하고 변호인단도 선임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지만 민주당 역시 이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을 먼저 짧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체포라는 것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거부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지금 공수처와 이제 검경과 이제 공동수사본부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 소환 길도 중구난방으로 주장을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부른다고 해서 검찰이 부른다고 해서 통일되지 않은 기조에 부르는 대로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일에서야 비로소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동수사본부가 좀 대열을 갖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 소환 조사에 응하라라고 다시 공지를 한 상황인 만큼 이 기조에 의거해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초유의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뭐 수사 혼선에 대한 부분은 뭐 민주당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좀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되면서 그 수사 혼선의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는 이 변호인단 구성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뭐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뭐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외신과 내신 기자들과 다 이제 인터뷰도 하고 질문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되지도 않은 분이 나서서 대통령의 어떤 법적인 입장을 대신해서 변호를 하고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면서 변호인 선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논리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 사실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라는 것이 단순히 법적으로만 심리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다투어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민주당 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에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 여론전에 응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방어권의 행사로 봐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이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야 상황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민생 안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여야 협의체 사실상 거부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이 좀 바뀐 부분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사실 이재명 대표 주도의 국정안정 협의체와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속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정안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정부의 권한, 그러니까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어떤 그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저희는 이해를 한 것이고요. 예.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야당도 일부 보조를 하겠다. 지금 이 어떤 경제나 대외 신인도 문제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함께 협업해서 풀어가 보자라는 국회의장의 제의를 수용을 한 것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국정안정 협의체가 아닌 여야정 협의체에는 지금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일종의 이제 저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은요, 뭐 경제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도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만 지금 패싱되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떤 것을 제안하든지 여야는 지금 여야를 따질 때가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화합하고 도모할 때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싫다라는 속내를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굳이 국회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방어 논리를 좀 제공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내부의 자중 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뭐 의원들 간에 그 개업날 있었던 뭐 메시지 단톡방이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의원총회장에서 고성이 오갔던 그 생생한 녹음들이 이렇게 다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자중 질환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박 전 행정관에게 반론의 기회 드리죠. 예. 그러니까 박성민 전 최고께서도 청와대에서 이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정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주도가 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여야가 협력하는 것과 별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이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도 한덕수 총리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제부 총리가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의 협의체 그 자체보단 행정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 지점으로 반론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시킬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협의체를 통한 어떤 뭐 여당의 역할을 일부 야당에게 양보해라라고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부 수반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제 마지막에 그 국회에서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사실 여당을 위해서도 한 발 물러섰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긴 했지만 계속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자적으로 이 한덕수 총리와 당정 협의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어떤 제안에 대한 회피 또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도 좋고 안 되면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만이라도 이 협의체를 굴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 더 거부하기는 어려웠겠죠. 예. 자,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원톱 체제보다 별도의 비대위원장을 두는 투톱 체제가 더 적합하다. 이런 이제 의견이 좀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친윤 투톱 체제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당장은 사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인용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르면요. 이 당대표가 이제 어찌 보면은 오히려 좀 당이 일원화된 그런 메시지와 좀 기조를 보이는데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한대행이 이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선 그룹과 재선 그룹, 3선 이상, 그러니까 다선 그룹들이 각각 좀 중의를 모아서 좀 통일된 입장을 만들어보자라는 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오늘까지 그 각 그룹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내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언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 당이 위중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질로 하고 저는 또한 어떤 현 상태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전략, 컨텐츠가 있는 분이 좀 당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지켜봤던 지금까지 여당이 조금 뭐랄까요? 행정부를 좀 뒷받침한다거나 정책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어떤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에 좀 휩쓸려 다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노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수습도 수습이지만 앞으로 좀 당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바깥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사실은 뭐 점입 가경이다 이 말 말고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체제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 친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까지 겸임하는 모양을 갖춰도 결국에는 친윤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이외에 물망에 올랐다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 어떤 쇄신의 목소리, 변화의 목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일치단결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이 탄핵에 대한 이 탄핵의 강을 건넌다라기보다는 뒷걸음질 를 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여당 의원들이 다 같이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를 하고 쇄신과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비대위를 꾸려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찬성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 또는 배신자다 이런 식의 집단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논의들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일종의 내부 권력 다툼만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빨리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수습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보통의 생각인데 이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 중진 의원들 간의 새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 지점에서 제가 조금만 좀 예, 짧게 반론을 답변해 예, 예. 그 친윤이라는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대통령은 그 누가 됐건 당의 1호 당원으로 당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당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윤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친윤이란 개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당의 수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라선 안 된다라는 프레임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윤 대통령이 당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 탄핵 추진에는 일단 신중한 분위기인데 결국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 그러니까 이것은 상설특검법과는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 내란특검법에 조속한 이 통과, 협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좀 봐야 하는 것이고 그 김 여사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 권한 자체가 권한대행에게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국회 추천 몫의 3인을 임명하는 그 속도라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인 이견을 가지고 탄핵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전략 면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이야기는 하지만 일종의 경고, 정치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1월 1일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전망을 하는 게 상당히 뭐 어렵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어떤 직접적인 입장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민의를 수렴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만 내고 있고 고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전망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민의를 따라간다라는 그 말을 정말 지키신다면 어떤 여당과의 이해관계라던가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답은 확실하죠. 내란특검법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수많은 의혹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뜨겁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 시즌2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비판에 한덕수 총리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민의를 수렴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은 듯 보여도 알고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 국민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와도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 전 행정관께도 발언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한대행을 향해서 어떤 뭐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2국권 역시 행정부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과 권한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민주당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제2요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민주제와 수기 민주제에 반하는 형태로 독선적인 이 입법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필요성 그 이상으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이게 위헌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곡법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180석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을 야당이 되니까 지금 급진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쌀 자급률이 100% 가까이 되고 오히려 반농가 같은 경우가 20% 내외 정도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면 반농가에 지원하는 게 맞겠죠. 쌀농가에 대한 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속성이 강하고 국가 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어찌 보면 농가의 안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제2요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여사 특검이라고 뭉뚱그려져 있지만 상당한 위헌 소지를 갖고 있는 법안입니다. 수십 명의 야당이 중심이 되는 이 검사들이 사실상 이 제2의 검찰청을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10개가 넘는 그 명목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6개월 동안 하고 그걸 매일같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회 다수입법 그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어떤 국민의 민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는 토론회 사배자로 나서기도 했는데 지금 경제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해라라고 늘 민주당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이 혼란한 상황 속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또 책임 있는 의석수만큼의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대표로서 저는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고심하는 것 외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로 나뉘어져서 또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가지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떤 경제와 민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기여하는 방안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놓는 여러 법률안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재계와도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야당의 대표이자 지도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합리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친윤과 친한이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정정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는 개파 정치 자체에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친한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통상 비례대표라든지 TK, PK 지역에 어찌 보면 꽂혀서 국회 진입한 초선들이 대다수입니다. 개파 정치 앞장서서 이제 의총 과정에서 있었던 비공개 녹취를 언론에 공개하고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당 정치 내에서 부적절한 행태를 일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지 갈등 상황인 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분명히 짚어드리겠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정과 민생에 관심이 크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어째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민주당은 행정부 압박과 사실상 이재명 로펌 역할만 계속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도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어떤 자신들의 니즈에 맞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를 압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로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뿌리겠다라든가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금투세 폐지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많은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아직 법안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법.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국에는 증시라는 것도 기업이 잘 돼야 밸류업이 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왜 지금처럼 어떤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또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표가 국가를 안정시키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대통령 집권을 위한 여러 플랜을 짜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구분을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몇 가지 정정 드리자면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누가 봐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탄핵 찬성한 의원, 김상욱 의원이 대표적이겠죠. 이분을 향해서는 거의 집단 따돌림 수준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을 향한 수없는 협박이 오고 있다. 또는 의원 의총장에 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내부에서 받고 있는 압박이 어마어마하고 지지자들로부터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도 당을 나가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라고 보여지고 오죽하면 김예지 의원이 그럼 나를 제명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 자중질환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뭐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사태, 내란 수괴라고 불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통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과 반대되게 또는 그 자리에 그 계엄을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 내란죄를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방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선 구도에도 조금씩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김동연 경기지사, 지금 이렇게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또 홍준표 대구시장, 뭐 지금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잠룡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저는 대선 그 자체보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한 권력 구조와 이 정당 정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때마침 이 대한헌정회에서 개헌 촉구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목도하는 현실은 이 5년 단임제라는 게 상당히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재선을 위한 어떤 국민의 눈높이 맞출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을 고수하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유인 구조 때문에 행정부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형태로만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들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중의를 모아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 전 최고의 발언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당 안에 가능성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와 별개로 이제 여권에서 이제 이른바 몸풀기를 하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대구시정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여권 후보들에게 중요한 건 아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 를 확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도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보수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여러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과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명태균 씨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도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여권의 정치인들은 아마 명태균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반박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명태균 씨가 불러올 소용돌이에 함께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